하산 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내 이름은 이미연, 62살. 재혼한 지 15해째 되는 해의 봄이다.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나는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 선다. 등산화 끈을 조이고 배낭 어깨끈을 고쳐매고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쉰다. 이 숨이 좋다. 흙과 나무와 이슬이 섞인 냄새. 이 냄새를 맡는 순간만큼은 아내도 아니고 새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다. 남편 강태주는 나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선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등산화 끈 묶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도 눈을 뜨지 않는다. 오래된 습관이다. 그가 혼자 준비하고 혼자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 현명한 거리감이라고 생각했다. 간섭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성숙한 관계라고. 어쩌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포기에 익숙해진 증거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동네 소규모 산악 모임에서 활동하고 태주는 시내 대형 산악회에서 활동한다. 매주 토요일 각자 산에 가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었다. 불만은 없었다. 설렘도 없었다. 그냥 익숙했다. 결혼이란 게 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설레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나는 그게 성숙한 사랑인 줄 알았다. 어느 토요일 태준이 평소보다 2시간 늦게 귀가했다. 차가 막혔다는 한마디. 나는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2시간이 늦었다. 그 다음 주도. 나는 처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카카오톡 알림 발신자 이름 산친구. 미리 보기는 잘려 있었다. 산친구. 이상할 게 없는 이름이었다. 산악회 사람이면 다 산친구다. 그런데 왜 심장이 두근거렸을까? 그날 밤 나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태준이 도봉산 갔다고 했는데 오후 뉴스에서 낙석 위험으로 도봉산 진입로가 통제됐다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나는 눈을 감았다. 설마 하며 잠들었다. 그러나 그 설마는 그날 밤 내 꿈속까지 따라왔다. 의심이란 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면 이미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막 의심은 발소리도 없이 온다. 그 주 내내 나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다. 아침밥 차리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밥 차렸다. 달라진 건 나뿐이었다. 태준이 핸드폰을 꺼낼 때마다 시선이 갔고 혼자 웃을 때마다 누구한테서 뭔가 왔나 싶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태준이 거실에서 통화를 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의 귀에 흘러들어온 말 한마디. 현주 씨도 한번 와봐요, 거기.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현주 씨. 산친구. 박현주. 세 개가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겹쳤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스스로 물었다. 그런데 이름이 있다는 건 얼굴이 있다는 뜻이었고 얼굴이 있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고 사람이 있다는 건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새벽 2시까지 부엌에 앉아 그 생각을 굴렸다. 불도 켜지 않고 가로등 빛만 희미하게 받으며 어느 토요일 모임이 취소된 나는 반쯤 의도하며 태준의 산악회 집결지 근처를 지나쳤다. 태준의 차가 보였다. 옆에 세워진 흰색 소형차도. 따라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뒤에 뭔가 있을까봐 무서웠다. 모르는 게 낫다고 나는 또 나를 설득했다. 나는 산악회 오픈 채팅방에서 박현주라는 이름을 찾아 프로필 사진을 눌렀다. 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는 여자. 50대 중반. 단정한 인상. 예상보다 평범했다.
그게 오히려 더 무너지게 만들었다. 특별하게 아름다운 여자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다. 저녁에 태준에게 박현주 씨라는 분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젓가락을 0.5초 멈췄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젓가락이 멈추지는 않는다. 나는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다. 산악회 친구 문옥자가 말했다. 모르는 척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거라고. 알면 행동해야 하고 행동하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모른 척한다고.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지쳐 있었다.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만으로. 나는 창밖 북한산을 보며 결심했다. 알고 싶다. 다 알고 싶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을 때 그게 준비된 것이라고 옥자는 말했다. 산막, 진실을 향해 오르다. 나는 태준의 속리산 산악회 산행에 갑작스럽게 동행을 신청했다. 태준은 당황했지만 거절 이유가 없었다. 처음으로 같은 무리에 섞여 법주사 코스를 올랐다. 연두와 연분홍이 섞인 숲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박현주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보다 앞서 걷고 있었다. 태준과 직접 걷지는 않았다. 눈에 띄게 가까이 있지도 않았다. 그냥 같은 산을 오르는 같은 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더 긴장됐다. 쉬는 구간에서 박현주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다른 회원에게 테이프를 빌리면서 그녀의 눈이 나를 봤다. 짧게, 아주 짧게.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내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를. 그리고 저 여자도 알고 있을 것이었다. 저기 앉은 여자가 강태준의 아내라는 것을. 테이프를 받아 든 박현주가 돌아서며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물통 뚜껑을 닫았다. 손이 차가웠다. 하사는 오후 3시 무렵 시작됐다. 나는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태준을 먼저 내려보냈다. 그리고 숲 입구 그늘에 몸을 숨겼다. 주차장. 태준이 배낭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박현주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이 웃었다. 박현주도 웃었다. 태준이 박현주의 배낭끈을 고쳐 잡아줬다. 5초? 그 5초가 나에게는 5년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무에 등을 기댔다. 가슴 안에서 뭔가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몸 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소리. 진짜는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다. 나는 따라가기로 했다. 끝까지. 그런데 태주는 불암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조용한 빌라 단지 골목. 어떤 빌라 동 앞에서 멈추는 것을, 인터폰을 누르는 것을,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담벼락 뒤에서 봤다. 20분 후 태준이 나왔다. 배낭을 메고 등산 스틱을 들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산이 배신한 게 아니었다. 내가 믿은 사람이 배신한 것이었다. 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봄 하늘. 태주는 산을 올랐다. 그리고 하산 후 그는 집으로 오지 않았다. 매주. 수십 번. 수백 번. 나는 집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고 그는 거기 있었다. 딸 서윤에게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내 편에 섰다. 두 사람은 태준의 차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를 확인했다. 반복적으로 찍힌 주소 하나, 그 빌라와 2블록 차이였다. 서윤의 문자가 왔다. 엄마, 충분해.
증거를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몰랐을 때가 더 무너져 있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진실 앞에 서면 적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사막, 눈 덮인 덕유산에서 그 주 내내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달라진 건 내가 이제 알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모를 때는 막연하게 불안했다. 알고 나서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가 드디어 확인된 사람처럼. 밥을 차리면서 등 뒤에 앉은 태준을 봤다. 저 사람은 모른다. 내가 그 골목에 서 있었다는 것을. 내비 기록 사진을 딸에게 보냈다는 것을.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불쌍하다.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런데 불쌍하다. 불쌍함과 분노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주에 처음 알았다. 일요일 새벽 4시 반.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덕유산으로 향했다. 태준이 잠든 옆에서 겨울 끝자락의 향적봉은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능선에 올라서자 하얀 설원이 펼쳐졌다.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 살아있다는 소리. 1시간쯤 올랐을 때 나는 바위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태준이 들을까봐 참았던 울음, 서윤이 걱정할까봐 참았던 울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았던 울음을 다 쏟아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눈 위에 떨어지면 작은 구멍이 생겼다. 나는 그 구멍들을 보며 울었다. 산은 묻지 않았다. 왜 왔냐고, 왜 우냐고. 그냥 거기 있어줬다. 울음이 끝났을 때 이상하게 배가 고팠다. 나는 서윤이 싸준 김밥을 꺼내 혼자 다 먹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걸었다. 발이 전보다 가벼웠다. 향적봉 정상 해발 1614m. 나는 정상 표지석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 나는 생각했다. 이 정상에 오기 위해 나는 혼자 걸어왔다.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았다. 다리가 무거울 때도, 눈물이 날 때도 내 발로 걸어서 여기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걸을 수 있다. 태준 없이도, 혼자서도, 내 두 발로. 월요일 저녁 나는 귀가한 태준을 거실로 불렀다. TV도 없고 밥상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공간. 처음이었다. 15해 동안 이렇게 마주 앉은 적이 처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박현주 씨, 언제부터냐고. 태준의 얼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4년이 됐다고 했다. 4년. 서윤이 결혼을 결심하던 해. 태준이 내 등을 토닥이며 잘하고 있다고 했던 그 해. 나는 그 골목에 서 있었고 내비 기록도 확인했고 속리산에서 배낭끈 고쳐주는 것도 봤다고 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 사과가 슬프지 않았다. 오래 기다리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 공허했다. 마치 이미 다 지나간 자리에 뒤늦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젖어야 할 땅이 이미 말라있는 것처럼.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당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되찾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15해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잘 해주는 일인 것 같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사흘 뒤 나는 혼자 카페에서 박현주와 마주 앉았다. 서윤이 말렸지만 내 선택이었다. 미워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고 한 가지만 묻고 싶었다. 당신은 행복했냐고.
박현주는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아니라고. 기다리는 것도, 숨는 것도,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처음엔 그 사람이 자신을 선택할 거라 믿었다고. 그 믿음이 4년을 잡아두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같은 남자로 인해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웠던 두 여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탁했다. 이제 끝내달라고. 내가 정리하는 동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사람 몫의 커피값을 내고 카페를 나섰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앞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연민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부수지도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오막 선택의 시간, 그리고 새 출발. 서윤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광화문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 기간. 나는 메모를 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음됐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너무 오래 울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울 만큼 울고 나면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드디어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무소를 나와 서윤과 나란히 걸었다. 서윤이 팔짱을 꼈다. 뭐 먹을까 물었더니 설렁탕이라고 했다. 서윤이 웃었다. 엄마는 힘든 날에 꼭 설렁탕이라고. 서윤이 수능 망쳤을 때도 설렁탕 사줬다고.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서윤의 팔이 내 팔에 닿아 있었다. 이 아이가 있다.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아이가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서류가 나온 날 저녁 나는 탁자 위에 서류를 놓았다. 태준이 오래 들여다보다 조용히 부탁을 했다. 마지막으로 산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우리가 처음 함께 올랐던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리고 내려오면 집으로 가겠다고. 하산 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토요일 새벽 우리는 나란히 북한산 들머리에 섰다. 오래전처럼, 아주 오래전처럼. 능선 위 너른 바위에 앉아 잠시 쉬었을 때 태준이 말했다.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약한 사람이라고. 외로움 앞에서 약한 사람. 나도 그랬을 수 있다고. 다른 방향이었을 뿐이라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올라왔다. 그 눈물을 나는 마지막으로 봤다. 정상에서 태준이 셀카를 찍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무너져 있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같은 정상에 서 있는 두 사람. 하산하면서 경사 심한 구간에서 태준이 내 팔을 잡아줬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 손의 온도를 느꼈다. 오래된 손. 그러나 이 손이 어디를 향했는지도 나는 이제 안다. 주차장에서 태준이 내 앞에 섰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가라고 했다. 태준이 잠깐 나를 보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걸어갔다. 멀어지는 뒷모습. 이번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처음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이사 날은 5월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짐이 많지 않았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기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거실 창가에서 북한산이 보였다. 아침마다 저 산을 보며 커피를 마셨던 날들.
부엌은 수만 번 밥을 차리던 곳이었고 새벽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던 곳이었다. 안방은 천장을 보며 수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던 곳이었다. 나는 그 방들에 인사하듯 잠깐씩 서다가 현관으로 나왔다. 신발장 옆 액자, 태준과 찍은 재혼 초기 사진, 둘 다 웃고 있는 사진.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러나 부수지도 않았다. 이 집에 두고 가기로 했다. 이 사진이 있던 자리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한 발 내딛었다. 문을 닫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오래 기억할 것 같았다.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서윤이 달려와 나를 안았다. 잘했다는 한마디. 나는 서윤의 등을 토닥였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 작은 원룸이었다. 커피를 내리는데 이상하게 가벼웠다. 남을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다. 귀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핸드폰 알림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됐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계란 하나, 된장찌개, 밥 한 공기. 소박했다. 그러나 맛있었다. 이상하게 진짜 맛있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때에 만들어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몰랐다. 토요일이 왔다. 나는 배낭을 메고 옥자에게 전화했다. 오늘 모임 나간다고. 산 입구에서 사람들이 반겼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옥자가 내 팔짱을 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팔짱을 끼고 걸었다. 나는 그 온기가 좋았다. 연두색 잎들이 가득한 능선을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을까? 100번, 200번.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같은 길인데 달랐다. 공기가 다른 게 아니었다. 산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내가 달라졌다. 정상 근처 너른 바위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내가 15해를 살던 곳, 태준이 살고 있을 곳, 그리고 내 새 집이 있는 곳. 모두가 거기 있었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워하면 내 안에 그 사람이 계속 사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내 안에 나만 살게 하고 싶었다. 다음 달에는 지리산을 가야겠다. 서윤이랑, 옥자랑, 셋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처음으로 가보는 산을, 하산할 때 나는 앞서 걸었다. 옥자도 다른 회원들도 조금 뒤에서 오고 있었다. 나 혼자 앞서 걷는 시간, 내 발소리가 들렸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 살아있다는 소리. 주차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하산 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것이 내 결혼의 진짜 얼굴이었다. 나는 15해가 지나서야 그 얼굴을 봤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내가 볼 준비가 됐을 때 본 것이니까.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실을 본다. 배신당했다. 맞다. 그러나 나는 그 배신 덕분에 처음으로 나를 찾았다. 덕유산 정상에 혼자 올라가 본 것도, 박현주라는 여자와 마주 앉아 커피값을 낸 것도, 서윤이 손을 꽉 잡아줬을 때 처음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 받아준 것도, 산은 묻지 않는다. 왜 왔냐고, 왜 우냐고, 왜 혼자냐고. 그냥 거기 있어준다. 내가 힘들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울었을 때도, 다시 일어섰을 때도.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산에 오른다. 이번엔 내 두 발로,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하산 후 나는 집으로 간다. 내 집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